자, 이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두산백과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 두산백과에서는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셋의 집적물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이제 처리량으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는 그 양을 넘어서는 많은 양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형태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셋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이런 집적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정의를 놓고 이제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다른 관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정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각 자기들이 바라보고 싶은 빅데이터라는 단일한 용어를 쓰지만은 바라보고 싶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트너는 이 정보 자산적인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IT 리서치 회사죠, 가트너는. 그래서 정보 자산의 측면에서 향상된 인사이트, 시사점과 더 나은 디시전,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인데 이 자산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비용 효율이 높다. 결국은 비용 효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돈을 적게 쓰고 많은 결과,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혁신적이고 대용량의 고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 대강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빅데이터하고 개념이 비슷한 듯 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디시전을 위하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보자산은 어떤 걸 위해서 필요하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규모에 대한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인데요.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는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규모 측면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DBMS가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규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업무 수행의 관계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ID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IDC 회사는 미국의 마켓 리서치 회사인데요. 마켓 리서치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업무 수행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제 바라본 거죠.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발굴해서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서 사용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을 해내는 거죠.
아마 이 그 가트너의 어떤 분석하고도 유사한 듯 하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이제 기술과 아키텍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이 어, 그 기술과 아키텍처는 결국은 자료를 수집, 발굴, 분석을 위한 소위 이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 정의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 또 다른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해 놓은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3년도에 빌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빅데이터의 성장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사항이라는 글에서 이제 그 표현한 그림입니다. 뭐 그런데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도 그 빌 보리스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이 호턴워크라고 하는 2012년도에 호턴워크라고 하는 곳에 블로그에 올려진 글인데 숀 커널리라는 사람이 빅데이터 시장의 7가지 주요 동인 해서 핵심 요인들을 7가지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면서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의 X축은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다양성, 버라이어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 컴플렉서티,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X축으로 증가하면서 보이는 것들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그 X축 왼쪽 편에 보면은 페이먼트 레코드, ERP라고 하는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보면은 뭐 페이먼트, 비용 지불한 그 레코드, 기록, 그 우리 필드 레코드 할 때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그 지불 기록들에 대한 항목들이 기록된 거. 뭐 단순하겠죠. 언제 몇 시에 얼마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불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록이겠죠. 근데 이제 그 우측에 있는 X축의 오른쪽 편을 보면은 Social Interaction and Feeds, Spatial and GPS Coordinates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 데이터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형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또 HD,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Y축을 살펴보면은 Y축은 좀 이해가 좀 쉽죠. 여기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저장 공간의 저장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Y축으로 가면서 점점 저장량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로 놓고 보면은 하나의 회사에서 관계되는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는 하나 회사 안에 있는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구매부터 시작해서 재고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의 배치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어떤 그 전산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이런 정도의 규모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CR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CR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회사에서 좀 넓어졌죠. 이제 고객과의 어떤 회사하고 관계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 전화를 온다든지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요 고객들 범에 이 우리 백화점을 잘 찾는 손님들을 골라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상품이 나오면 미리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수가 나왔을 때 향수를 설명을 한다든지 새로운 신발이 나왔을 때 새로운 신발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새로운 의류가 왔을 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미리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CRM이라는 거. 그래서 CRM은
꾸준하게 어떤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고객이 필요로 한 정보를 상호 관계를 가져가면서 제공해주는 형태. 이게 이제 CRM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밖까지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CRM을 통해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걸로 제품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한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웹이죠. 웹.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로그도 있고 오퍼 히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조그만 회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 하나 안에서 일어난 일들 뭐 조그만 회사일 수도 있고 큰 회사일 수도 있지만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객까지 이렇게 확장시켰던 것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형태의 구조로 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 ERP, CRM, 웹이라는 형태로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데이터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데이터의 복잡도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의 어떤 그 대상,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됐다는 것을 이제 고객에 대한 것들까지 신경 쓰고 전 세계 웹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혀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헤비얼 타겟팅이라고 해서 어떤 그 웹에서 내가 클릭하고 검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면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써졌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이 뭐 센서스, RFID 디바이시스, 모바일 웹, 유저 클릭 스트림, 그다음에 뭐 GPS 정보, HD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정보, 스피치 투 텍스트 정보, SNS, 뭐 MMS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더 넓어지면서 이제 그 웹보다 더 넓어지면서 기계들로부터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정보들이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 사이의 정보를 서로 상호 주고받는 형태가 되고 자동으로 우리 서빌리언스 카메라, CCTV나 이런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물건들을 찾는다든지 이상 징후들을 찾는다든지 뭐 테러 조짐을 찾는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로 점점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면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데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하나의 일들을 처리해가는 트랜잭션, 뭐 ERP나 이런 데서도 이제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 트랜잭션 개념부터 시작해서 상호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인터랙션 작업까지 그리고 자동으로 지능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업저베이션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보면은 빅데이터 설명할 때 정형, 반정형,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를 다 아우르는 형태의 데이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빅데이터 처리 속성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그다음에 인터랙션, 그다음에 옵저베이션. 그래서 트랜잭션과 상호작용과 그다음에 관찰, 뭐 감시,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트랜잭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 RDBMS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하고 하는 어떤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때는 뭐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뭐 공급망 관리를 한다든지 뭐 고객 관리를 한다든지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조에서 이제 사용되는 처리 방법이 트랜잭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 2.0부터 보면은 이제 상호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웹으로부터 이제 모은다든지 웹 로그를 분석한다든지 뭐 소셜 미디어에 주고받는 어떤 정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터랙션을 갖는 어떤 형태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이제 observation. 그냥 이렇게 기계가 센서가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서빌리언스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감시해서 특정 조건 이상치라든지 어, 그 위험 현상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단계들의 속성을 갖는 것이 빅데이터의 처리 속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여러 관점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들,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는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돼 가지고 생활 환경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형태에 나타나게 된 것이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가트너의 그 예전 이름이 메타그룹이었습니다. 메타그룹. 그래서 2001년도에 메타그룹에서 더그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보고서에서 3V를 이야기를 해서 빅데이터는 3V의 속성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V라고 하는 것은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량이 대량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용 가치가 버라이어티 그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으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제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더한 것이 이제 밸류라고 하는 것을 더해 가지고 4V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도 빅데이터의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베러서티, 정확성, 그다음에 버라이어빌리티, 가변성, 하여튼 V로 시작하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단일한 개념이 정의된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바라보는 어떤 성질에 따라서 그 빅데이터의 표현 형태라든지 운영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점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빅데이터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화도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게 돼서 빅데이터의 특징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혹시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3V를 정의하라 그러면은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3V만 갖고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value라고 하는 4V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는 3V나 4V를 이야기하지만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벨로시티라든지 버라이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은 더 좋은 어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출현해가지고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에 이제 대비돼 가지고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측면, 그런 곳에서의 어떤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구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 이건 데이터입니까 빅데이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은 빅데이터 기술을 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형태의 구분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굳이 현장에서 이게 데이터 처리에 맞는 용어인지 빅데이터 처리에 맞는 용어인지를 구분하려는 그런 노력은 무의미한 어떤 그 필요 없는 소모성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라는 용어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돼 가지고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이렇게 통일되어가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DNA라고 최근에 용어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과거에는 빅데이터, ICBM 이럴 때 빅데이터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DNA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제 혼용되어 있는, 그래서 데이터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빅데이터와 데이터가 지금 혼용돼서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 처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센서, 비센서 기반의 정형,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모든 데이터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산업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에너지, 유전체, 의료, 교육, 뭐 농수축산업, 스마트 공장, 교육, 행정 등 하여튼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어떤 모든 분야를 다 이야기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라고 표현을 한 거고, 센서, 비센서 기반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 손으로 입력을 시킨다든지 반자동으로 입력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획득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센서 비센서 기반의 어떤 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정형,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모든 데이터들을 어, 그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우리 DBMS 할 때 이제 데이터 스킴, 로우하고 컬럼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항목들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의 그 정보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고 데이터의 아이리스 북고 데이터의 제이슨 구조인데요. 뭐 꽃잎의 그 꽃술의 그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입력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제이슨 형태, XML 구조로 되어 있는 제이슨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반정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 음악, 메시지, 소셜미디어, 위치 정보, 뭐 게시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데이터 형태를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럭처드 데이터, 즉 이미 정해진 형식하고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정해진 형식과 구조를 갖다 보니까 데이터의 검색, 선택, 갱신, 삭제 등의 연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필드하고 레코드의 구조를 고정되게 갖게 돼서 행과 열로 구분하는 어떤 스프레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아니면 DBMS라든지 이런 DBMS 테이블 같은 구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ETL, FTP, 오픈 API 등의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ETL이나 뭐 오픈 API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저장 형태는 DBMS 파일 포맷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진 파일 형태 이런 형태로 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하고 구조가 가변적인, 형식하고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 구조 정보가 단일 파일 안에 같이 존재하는 형태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JSON 포맷, HTML, XML, RDF 포맷. RDF 같은 포맷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RDF 포맷 같은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그 소프트웨어적 로봇이죠. 로봇 에이전트인 크롤링, 검색 크롤링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리치 사이트 서머리라고 하는 그 RS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든지, 오픈 API, FTP 등을 사용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는 스크립트 파일 형태고 이진 파일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제 unstructured 데이터,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로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사진 파일이라든지 전력 계측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뭐 SNS나 이런 데 주고받는 데이터라든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이번엔 이렇게 보냈다가 저번엔 다음번엔 다르게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이게 정해지지 않는 틀을 갖고 있는 것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한다든지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검색도 하고 분석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수집 방법은 이제 크롤링 방법이라든지 RSS, 그다음 오픈 API, 그리고 스트리밍, 그 다음에 FTP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진 파일이나 스크립트 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반정형 데이터도 그 데이터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선택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이 연산들을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이블 형태, 즉 정형 데이터 구조의 스키마로 변화시켜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 형태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지지 처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내용을 분석하고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단일 파일 안에 이제 스킴이 이제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전송할 수 있겠죠. 공유하거나 전송할 때 파일 하나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것이 반정형 데이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가 파일 안에 같이 존재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 구조를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 형태로 바꾼다든지 또는 반정형 데이터 형태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이렇게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는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뭐 정제하고 가공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동영상 오디오 뭐 사진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잡음 제거, 노이즈 제거를 하고 크기 변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데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빅데이터의 특징도 살펴보고 했으니까 데이터 형태들도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연계해 오는 연계 아키텍처는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계 아키텍처
기술이 발달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 연계하는 이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연계는 주로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서로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면 데이터를 전달 보장을 해주고 장애를 복구해준다든지 이중화, 암호화, 압축 이런 기능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단계에 일련의 그 데이터를 생성해서 수집, 저장, 공유, 분석, 유통, 활용하는 이런 어떤 환류 전체의 생태계에 사용되는 어떤 프로토콜들 아키텍처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은 피어 P2P라고 부르죠. P2P. 개인 대 개인의 전송부터 시작해서 MOM,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보내는 MOM, 그리고 SOA, 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내는 서비스 기반으로 사용되는 SOA, 그 다음에 MSA,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MSA, 이렇게 구조가 발달돼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달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연도가 진행하면서 그 발달돼 가는데, 그 안에서 기술의 어떤 성숙도들이 올라가면서 해나가는 과정들이 초반에는 P2P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FTP라든지 소켓 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는 그 데이터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MOM이라고 하는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MOM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은 뭐 코바라든지 콤이라든지 디콤 뭐 이런 것들, DD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넓은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분산 환경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분산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정보의 전달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 분산 서비스 같은 DDS라든지 이런 분산 컴포넌트 객체 모델, 디콤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EAI라고 하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즉 EAI라고 하는 것은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통합. 여기서 자꾸 전사라고 하는 용어, 엔터프라이즈 용어가 나오는데, 회사 전체 안에 있는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할까, 이런 것들이 이때의 관심사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메시지 큐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동기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에 이제 그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웹 서비스가 1995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업용 웹 서비스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이렇게 분산 환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위주로 환경이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구조로 이렇게 데이터 연계하는 방식이 바뀌는데, 그 단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티미디어 정보를 잘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 이슈가 있는 게 웹 서비스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 CEP라고 해서
복잡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복잡한 이벤트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컴포넌트화된 논리적 집합으로 묶어가지고 복잡한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CEP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이제 기존의 비동기 메시지 방식뿐만 아니라 동기하고 비동기를 섞어서 메시지 백본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이런 사이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대 이제 이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IoT,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또는 그 뭐 블록체인, API 게이트웨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MSA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를 이제 아키텍처를 갖습니다. MSA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의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그 작은 단위의 어떤 서비스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기능별로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MS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클라우드에 어떤 프로그램 올려놓고 그걸 단위별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쓰고 저렇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구조들이 전부 MSA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계되는 기술들은 이제 센서라든지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IoT,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혼합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 장애에 대응하고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분산 전송하고 이상 현상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탐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연계 아키텍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연계 기술들을 그 안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은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ETL, API, 뭐 게이트웨이, 크롤링, RSS, iPaa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은 초기에 이제 FTP와 같이 이제 그 P2P 개인 간의 데이터 전달 기능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점점 웹 서비스와 같이 이제 멀티미디어 정보 전달하고 서비스, 분산 관리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IoT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그리고 센서 투 센서 그다음에 각각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지능적으로 융합하는 개인화 형태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이런 기술들은 독자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기술이 현재에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ETL인데 ETL 같은 경우는 Extract, Translate, Load라고 하는 그것을 합쳐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extract 단계 그리고 분석하고 조회에 적절한 형태로 변형시켜주는 트랜스포메이션 작업 그리고 이거를 전달해주고 공유해주고 저장해주는 로드 단계 이 단계까지를 모아가지고 ET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ETL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정제 과정과 같은 것들도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 추출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그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저장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나라라고 저장하고 또 어떤 데서는 KOR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KOREA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찾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뭐 단일한 형태, 예를 들면 KOR 형태로 하나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결측치라든지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단계가 이제 데이터 정제 단계인데, 이 그 ETL 과정 안에는 이런 데이터 정제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이 일종의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PI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API를 사용하는 그 API들 중간에서 서버하고 API를 연결시키는 중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여러 가지 기능을 해가지고 정보를 보장을 해주는데,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정보 제공 서버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인증 기능을 실시를 해주고요. 보안 기능, 권한을 부여해 준다든지, 로드 밸런싱,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렇게 밸런싱을 해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서버도 한 대의 서버가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에 다른 기종, 이 기종이고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다양하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이 게이트웨이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소개할 연계 기술은 크롤링입니다. 크롤링. 우리가 이제 로봇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크롤링 엔진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에이전트는 제일 초기에 이제 처음 그 링크가 있겠죠. 이 링크를 따라다니면서 그 HTML 문서 안에 있는 링크들을 다 분석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인터넷상, 결국 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이트들을 전부 이렇게 방문하면서 복사본을 생성해 가지고 문서를 수집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에이전트 크롤링 엔진이 되겠습니다. 크롤링 엔진은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많이 사용됐던 것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었는데, 최근에는 크롤링 엔진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엔진은 시작 페이지에서 그 모든 HTML 중에서 하이퍼링크들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URL 링크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곳을 모든 그 링크별로 쫓아다니면서 데이터 URL 목록을 이렇게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갱신된 URL을 다시 또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소개할 내용은 이제 RSS입니다. Rich Site Summary라고 하는 건데, 이 용어를 RDF Site Summary라든지 Real Simple Syndic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생길 때는 RSS라고 하는 용어가 Rich Site Summary라고 해서 사이트에 대한 기본 이제 서머리 정보를 풍성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XML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다음에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RSS입니다. 그래서 특정 RSS 프로토콜을 서로 정의를 해 놓은 곳 같은 경우는 서로 정보를 올리게 되면 서로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최신 정보를 통합해 가지고 여러 군데 데이터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취업 정보 같은 것이 RSS로 해 놓게 되면은 각각 올렸지만은 뭐 10군데서 올리면 그 각각 10개의 이제 그 취업 정보가 동시에 이렇게 한 군데 모이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RSS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아이파스인데요. 파스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API라든지 그 ESB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온프레미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라든지, 그다음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할 때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플랫폼하고 외부 플랫폼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이기종 등 간의 어떤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그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연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현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아이파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아이파스 안에 보면은 뭐 FTP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존에 지금 알려져 있는 많은 기능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 공부할 때 그러면 빅데이터에 분석하는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자체로는 그 가치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이를 분석하는 기법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 오피니언 마이닝, 평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다음에 군집 분석, 그다음에 분류 분석,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다음에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죠. 예, 그다음에 연관 분석, 어소시에이션 분석이죠. 예, 이런 것들을 어, 하나씩 그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정형,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 우리 NLP라고 부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해 가지고 다른 정보하고 연계성을 파악해 가지고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기술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문서를 분류한다든지 군집화한다든지 정보 추출하고 문서를 서머리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 갖고 이루어집니다. 오피니언 마이닝 이제 평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긍정, 부정, 중립 뭐 이런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술을 이제 평판 분석에서 사용됩니다. 텍스트 마이닝 하는 기술, 자연어 처리하는 기술, 비정형 분석, 형태수 분석 이런 것들을 평판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우리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연결 구조하고 강도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명성이라든지 관심사, 성향, 행동 패턴, 영향력 등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성, 긍정적인 마인드인지 부정적인 마인드인지 뭐 이런 감성 분석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특성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하나의 군집으로 모아놓는 기술을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층적 분석하고 비계층적 분석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그게 어떤 건지 몰라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형태가 이제 군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군집하고 유사해요.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 어디에 속한지를 찾아내는 거라는 것은 유사한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군집은 내가 소속해일 집단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모으다 보니까 이게 그 같은 집단이구나. 유사한 성격을 모으다 보니까 이거 자기들 같은 집단이구나 하지. 어, 분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연필들을 모아라. 고양이를 모아라 그러면 얘가 연필이고 고양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과 고양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곳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것이 어느 그룹에 속한지, 연필에 속한지, 고양이에 속한지 해당한 것을 이렇게 찾는 이런 방법이 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K nearest neighbor, K 근접 이웃 방식하고 뭐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 그다음 베이시안 정리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분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ANN이라고 하죠.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회귀분석은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비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그 데이터 값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 변수 이제 다음에 올 값에 대해서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원인이 되는 변수들, 독립 변수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원인을 그 예를 들면은 이런 데 적용하기 좋죠. 주식을 예측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거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독립 변수로 그 전에 그 값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 그 주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나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결과로 올 수 있는 종속 변수가 뭘까, 최종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예측해 나가는 것이 어,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을 우리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독립 변수 개수에 따라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하고 다중 회귀 분석 모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관성 분석, 어소시에이션 아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관성 분석은 연관된 것들끼리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통 어떤 사람이 기저귀를 사면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분유를 산다, 뭐 이런 형태로 빵을 사면 버터를 산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연관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연관 규칙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그 연관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장바구니 분석, 방금 전에 이야기한 마켓 바스켓 아널리시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쫓아가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을 시퀀스 아널리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방법은 연관 규칙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100% 다음에 꼭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그럴 확률이 높은 것일 뿐이지. 그래서 연관 분석은 그 결과에 해당되는 것들의 지지도하고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빅데이터는 이제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상품 추천 시스템, 뭐 검색의 분석을 통해서 독감 네이버 서비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범죄 예방 시스템, 뭐 교통 정보라든지 유전자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질병 치료 체계, 지능형 교통 안내 시스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기반해서 유권자 맞춤 선거 전략, 뭐 주변에 뭐 현재 보면은 주변의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다 융합해 가지고 아예 사회 전체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데는 분석하고 시각화시키고 하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통계적 기술들이 이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빅데이터들이 앞으로 역할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사회 현상하고 현실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패턴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래 전망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 환경,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모니터링 정보, 이런 마찬가지로 패턴 분석을 이용하다 보면은
위험 징후라든지 이상 신호 포착을 할 수 있고, 이슈들을 이제 사전에 빨리 인지하고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정확하고 빠른 게 의사결정이죠. 실시간 대응 능력을 통해 가지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비용 낭비 요소도 많이 이렇게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인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화, 지능화 서비스 같은 것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정보를 바로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빠른 유행 변화를 이렇게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능화시킬 수 있다. 개인화시키고 지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방대한 데이터 활용하고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그 다른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 처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센서, 비센서 기반의 정형,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모든 데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정의를 했었습니다. 가트너, 맥킨지 앤 컴퍼니, IDC에서 정보 자산, 데이터 규모,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 정의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도 살펴봤습니다. 예, 다양성, 복잡성과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도 살펴보고, 이 안에서 속성으로서, 처리 속성으로서 트랜잭션, 그 다음에 인터랙션, 업저베이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데이터 특징을 살펴보면서 3V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4V, 그 외에도 이제 늘어나는 V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데이터 연계 아키텍처 및 기술에 대해서는 뭐 P2P, MOM, SOA, MSA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술로 ETL, API 게이트웨이, 크롤링, RSS, iPaaS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법은 뭐 데이터 마이닝하고 평판, 미디어, 군집화, 분류, 회귀, 연관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활용 사례라든지 빅데이터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들 했습니다.